영화 터는 기자 김재범입니다. 올해 첫 영화 터는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화 터는 기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 첫 영화 터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영화입니다. 작년 12월 15일 개봉했고 현재 녹화 시점으로 누적 관객 수 500만을 넘어섰으며 이게 방송될 시점에는 아마 600만 가까이 될 영화입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마블 영화 최초의 멀티버스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히어로 무비입니다. 어지간하면 마블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실 듯한데요. 근데 멀티버스가 뭔지 모르실 듯한 분들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마블 영화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토르의 망치 묠리르는 그의 누나 헤라에 의해 파괴된 바 있습니다. 토르 단독 시리즈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등장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양자 영역으로 들어간 멤버들이 과거로 돌아갔고 그때 토르가 묠리르를 다시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멀티버스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선 이 개념이 보다 더 명확하게 확장된 채 등장합니다. 개봉 직전 2대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 난 출연 안 한다고 라고 개인 SNS에 글까지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그리고 현재 이 방송된 시점에서는 아마 600만 가까이 될 듯한데 이 관객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 듯합니다. 때문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마블 역사상 전례 없는 멀티버스 개념이 제대로 도입된 설정을 이미 갖춘 상태였습니다.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 다른 우주에 나와 같은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는 개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스파이더맨은 마블 캐릭터 가운데 유일하게 세대가 교체의 시리즈가 진행된 작품입니다. 1대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부터 2대 앤드류 가필드, 그리고 3대 지금의 톰 홀랜드까지. 이런 멀티버스 개념, 그리고 톰 홀랜드 이전 전임 스파이더맨까지. 제가 좀 더 여기서 말을 하면 스포일러 유출이 되니 이쯤에서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외에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는 그동안 개봉 전 루머처럼 떠돌던 여러 내용이 증명된 채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 하나만 공개해드리자면 이 가운데 마블 팬들을 가장 설레게 했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데어데블의 MCU 합류였습니다. 앞을 전혀 못 보는 변호사 맨 머독. 하지만 그는 초인적인 신체 능력과 함께 레이더를 연상케 하는 감각을 지닌 히어로입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선 주인공 피터 파커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를 변호해주는 인물로 맷 머독이 자주 잠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아주 약간 선보입니다. 참고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하는 데어데블은 2003년 개봉한 영화 데어데블의 주인공 벤 애플렉이 아닌 드라마 버전 데어데블의 찰리 콕스가 등장합니다. 이 밖에 쿠키 영상을 보시면 이미 2편까지 솔로 무비로 개봉한 베놈에 대한 얘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티 히어로이자 스파이더맨 세계관 빌런 모비우스의 단독 시리즈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소유한 소니 픽처스가 차후 스파이더맨 빌런들의 연합체인 시니스터6를 추진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이미 몇 년 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시권에 들어온 듯합니다. They're a danger to our universe. You're not gonna take this away from me.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영화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적인 흥행작 시리즈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유명한 대사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킹스맨입니다. 1편의 흥행과 2편의 성공까지 두 편 모두 감독한 매튜 본조차 대한민국에 대해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정도입니다. 작년 12월 22일 개봉한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선 두 편의 프리퀄입니다. 프리퀄도 아주 먼 프리퀄입니다. 무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화 제목의 부제처럼 첫 번째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킹스맨 조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이 등장합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은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직전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대적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역사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해당 실제 역사적 사건에 킹스맨 조직 이전 멤버들이 관여됐다는 상상에 결합된 게 이번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입니다. 이번 프리퀄에선 킹스맨 조직 멤버들의 코드명이 왜 영국 아서왕 전설 속 인물들의 이름으로 정해졌는지, 왜 킹스맨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지, 왜 하필이면 양복점이 그들의 비밀 조직 본부가 됐는지 등에 대한 배경들이 모조리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적 배경이 무려 100년 전이니 앞선 시리즈 2편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볼거리는 충분히 또 넘칩니다. 우선 킹스맨을 떠올리면 이른바 킹스맨 스타일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독특한 스타일의 액션이 떠오르실 겁니다.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에선 1900년대 배경답게 총과 아크로바틱 액션보단 칼 액션이 주류입니다. 극중 빌런 라스푸틴과의 대결에 등장하는 칼 액션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괴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기괴한 액션과 함께 등장인물들의 면면이 흥미로운 재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실제 역사적 사건들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실제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 모두가 실제 존재했었습니다. 빌런 라스푸틴 역시 제정 러시아 시기의 실제 인물입니다. 영화 속 비주얼처럼 굉장히 기괴한 괴승이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화 속 이 인물의 최후조차 실제 역사 속 기록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 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도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 역시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속 베일 속에 가려진 메인 빌런 목자가 조종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외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주도한 레닌, 그리고 전설의 여성 스파이 마타리 등도 모두 목자의 소아들로 등장합니다. 영화 마지막 쿠키에는 기상천외한 인물이 목자의 새로운 소아로 등장해 흥미를 자아냅니다. 이 인물에 대한 힌트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프리퀄로서 완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 영화 시장에서 이 시리즈가 흥행을 했던 이유는 독특한 액션 스타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액션 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이 시리즈를 흥행시킨 원동력이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영화적 재미도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액션 스타일이 뒷받침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리즈는 프리퀄이란 정체성이 너무 앞섰기에 액션보단 사실상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 앞섭니다.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쉽지만 관객 수가 이미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y is it that boys are always so messy? 마지막 영화입니다. 4050 세대라면 정말 우와 소리를 지를 만한 영화입니다. 1편이 1999년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2편과 3편이 2003년에 연이어 개봉했습니다. SF 영화의 걸작으로 불리는 레전드 작품입니다. 매트릭스 시리즈의 최신 버전, 매트릭스 리저렉션입니다.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말은 저 개인적으로 앞선 2편에 비해 그 실망도가 가장 큰 작품이란 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앞선 시리즈 3편이 너무도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기에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원작 시리즈의 감독 중 언니 라나 워쇼스키가 단독 연출을 맡았고 주연 배우 키아누 리브스, 캐리앤 모스가 그대로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매트릭스 시리즈 정체성이 되는 세 사람이 모두 합류했으니 새로운 이 영화의 성공은 사실 절반은 먹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매트릭스 시리즈는 앞선 3편의 영화에서 모든 스토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완벽하게 세계관의 이야기와 여정이 마침표를 찍는 형태로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부제, 리저렉션처럼 부활이 돼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뭘로? 원작 트릴로지 3부작 세계관을 구축했던 라나 워쇼스키는 부활에 대한 설정을 완벽하게 들어맞게 할 카드를 끌어옵니다. 사실 이게 매트릭스 세계관에 적합한 카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억지스러운 설정일 수도 있다는 호불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흥미롭다는 개념에서 이 얘기를 풀어가자면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를 계속 되묻게 되는 연출로 일관합니다. 이런 점은 매트릭스 정체성과 분명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영화 속에는 워너브러더스가 새로운 시리즈를 원한다는 의미의 대사까지 등장합니다. 워너브러더스는 전편 트릴로지부터 이번 영화까지 제작한 실제 제작사입니다. 이게 영화인가 현실인가를 헷갈리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장치는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매트릭스 시리즈에 표를 주기 힘들다면 저는 접근성이 정말 어렵다는 것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전편의 3부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도 철학적인 대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대사로 이야기보단 비주얼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정도란 말이 전편 3부작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4편은 전편 3부작보다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시리즈의 세계관입니다. 1999년 1편이 개봉했을 당시의 가상현실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판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판타지가 아닙니다. 메타버스가 일상이 된 지금, 매트릭스는 더 이상 영화적 상상력의 끝판이 아닙니다.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호불호가 연말 그리고 연초 극장과 흥행 대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영화 터는 기자가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